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 밥이나 차리세요라고 말한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20억 재산을 숨기고 살던 제가 전 재산을 정리하고 집을 나온 이유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벌써 20년이 흘렀죠. 그동안 저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살았어요. 바로 외아들 준석이를 잘 키우는 것.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며느리 수진이와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진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평생 모실게요. 친정어머니처럼 섬기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딸을 얻은 기분이었죠. 결혼식 날 저는 하객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요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결혼 초반 2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수진이는 퇴근하고 오면 제 방에 들러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가고 요리도 배우면서 시간을 보냈죠. 저는 정말 딸을 얻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째 손주 민준이를 낳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육아로 힘들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초보 엄마니까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애 봐주시면서 왜 이렇게 울려요? 하는 말투가 조금 날카로워졌지만 참았습니다. 둘째 손녀 지우까지 낳고 나니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침부터 TV만 보고 계세요? 어느 날 아침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던 저에게 수진이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리모컨을 내려놨죠. 미안해, 시끄러웠니? 그랬더니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가버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TV 볼 때마다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요즘 노인네들은 왜 이렇게 냄새가 나죠? 수진이가 준석이한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매일 아침 샤워하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는데 냄새가 난다니. 그날 밤 저는 혼자 욕실에 들어가서 몸 구석구석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냄새가 나는 걸까요? 그 후로 저는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했어요. 아들 준석이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요즘 수진이한테 미움받는 것 같아. 그랬더니 준석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그럴 리 없잖아요. 어머니가 요즘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제 아들마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손주들도 점점 달라졌어요. 예전엔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던 민준이와 지우가 이젠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꼰대야. 옛날 얘기만 하잖아. 민준이가 지우한테 하는 말을 들었어요. 12살짜리 손주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쳤을까요? 답은 뻔했죠.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친구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맨날 집에만 계시고 말이야.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들으라고 한 거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이 집안이 흩어지는 게 무서웠거든요. 준석이는 제가 평생을 바친 아들이었고 민준이와 지우는 제 유일한 손주들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죠. 저는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어요. 손주들 학교 가방도 챙기고 빨래도 개었죠. 저녁엔 수진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태도는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너무 짜요. 요즘 사람들은 싱겁게 먹는다니까요. 어머니, 빨래 좀 제대로 개주세요. 이렇게 하면 옷 다 망가져요. 뭘 해도 지적만 받았죠.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한테 짐이 되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아침이 오면 또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살았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내일 토요일인데 우리 집으로 놀러 와. 애들은 학원 가고 없으니까 편하게 수다 떨자. 친구들을 집으로 부르나 봤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일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수진이 친구들이 온다고 했으니 집을 깨끗하게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죠. 거실을 쓸고 닦고 화장실도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손주들은 학원에 가고 준석이는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어요. 집에는 저와 수진이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오니까 방에 계세요. 수진이가 화장하면서 던진 말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서운했죠. 며느리 친구들한테 인사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손님이 오는데 빈손으로 있을 순 없잖아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찹쌀가루가 있었어요. 그래, 떡을 만들자. 수진이 친구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2시간 동안 정성껏 떡을 쪘어요. 찹쌀떡에 팥고물을 묻히고 고물떡도 만들었습니다.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접시에 담았죠. 녹차도 우려서 찻주전자에 준비했어요. 손님 접대는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이런 건 자신 있었죠.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방에서 살짝 문을 열고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친구 3명이 들어왔어요. 다들 수진이랑 비슷한 나이로 보였죠.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와, 집 진짜 넓다. 인테리어 예쁘게 했네. 친구들이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수진이는 자랑스러운 듯 웃으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저는 방에서 나갈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언제 나가서 떡을 내놓을까? 너무 일찍 나가면 수진이가 싫어할 것 같았고 너무 늦으면 실례인 것 같았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냈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쟁반에 떡과 과일, 차를 가득 담아서 거실로 향했죠. 안녕하세요. 수진이 친구분들이시죠? 제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친구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제가 아침에 떡을 좀 쪘어요. 드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친구들은 와, 직접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라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손님 접대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얘기 중이니까 밥이나 차리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귓가가 웅웅거렸어요. 친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친구가 수진아, 그래도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수진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으며 우리 어머니 요리 솜씨 좋으시거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 톤을 알아챘어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이에요라는 의미였죠. 가정부 소개하듯이 말하는 거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한테 뭐라고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 알았어라고 작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향했죠. 부엌에 들어와서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저는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와 친구들이 즐겁게 수다 떠는 소리였죠. 너희 시어머니 되게 착하시네. 한 친구가 말했어요. 착하긴. 그냥 집안일 잘하시는 거지.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엌벽에 등을 기댔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당한 적은 없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하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니, 하인도 이런 대접은 안 받을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떡을 만든 게 잘못이었나? 인사를 한 게 잘못이었나?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인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이 가나봤어요. 다음에 또 와. 응, 오늘 재밌었어. 작별 인사 소리가 들렸죠.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부를 때까지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부르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TV 보는 소리만 들렸죠. 저녁 6시쯤 준석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준석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미안해, 지금 할게.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저는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았죠.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준석이가 물었어요. 배가 안 고파서. 너희들 먹어.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준석이한테 말을 꺼냈어요. 준석아, 엄마 오늘 수진이한테 상처받았어. 준석이는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준석이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그럴 리 없잖아요. 어머니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이 또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게 아니라 수진이도 친구들 앞에서 좀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애들 키우느라 스트레스 많거든요. 준석이는 수진이를 감싸기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뭔가 바꿔야 한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제 인생은 이렇게 끝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집안일을 하고 밥을 차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죠. 정말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선택이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에 쥐어준 봉투였어요. 여보, 이건 당신 앞으로 된 서류들이요. 절대 아들한테 미리 주지 마시오. 남편의 마지막 당부였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토지 등기부등본 2장과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토지 한 필지, 서초구 반포동 토지 한 필지,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어요. 건설회사 격리부장으로 정년퇴직할 때까지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1980년대에 강남이 개발되기 전 남편은 월급을 쪼개서 땅을 샀어요. 언젠가 이 땅이 값어치를 할 거요.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치동 땅은 평당 7천만 원, 반포동 땅은 평당 6천만 원이었죠. 제가 가진 땅은 각각 100평이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치동이 70억, 반포동이 60억.
아니, 잠깐. 다시 계산했어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였죠. 다시 환산해 보니 대치동이 6억, 반포동이 6억이었습니다. 총 12억? 그래도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적금과 예금이 여러 개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두 제 명의로 전환됐던 겁니다. 통장 잔액을 하나하나 더해봤죠. 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땅 12억에 예금 8억, 총 20억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재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 잘 키우는 것만 생각했죠. 통장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손도 안 댔습니다. 이자만 계속 붙어서 8억이 된 거였어요. 왜 남편은 이 재산을 아들한테 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는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여보, 이 재산은 당신 노후 자금이요. 아들은 제 손으로 벌어먹고 살 거요. 당신은 이 돈으로 편하게 사시오. 남편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아들한테 의지하며 눈치 보는 삶을 살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재산을 남긴 거죠. 저를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뜻을 이제야 알았어요. 20년 만에 남편의 진심을 깨달았죠. 저는 그동안 남편의 배려를 무시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동안 저는 가난한 척하며 살았어요. 준석이한테 용돈도 못 받는 처지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진이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살았죠. 하지만 사실 저는 20억을 가진 부자였어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흩어질까봐 두려워서였어요. 아들이 저를 떠날까봐 무서웠죠. 그래서 약한 척, 가난한 척, 의지할 데 없는 척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아들한테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손주들도 저를 우습게 봤죠. 제가 약해 보이니까 함부로 대한 거였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어요. 구부정한 어깨, 생기 없는 눈. 75세 할머니가 아니라 90세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저였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20억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서 제게 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죠. 왜 제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나요? 왜 제가 하인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수치심이었죠. 저 자신한테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당당하지 못했을까?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했어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어요. 어머니, 국이 너무 짜요. 준석이도 신문만 보며 아침을 먹었죠. 손주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아나?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 할머니가 2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 생각을 하니 기분이 묘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아들한테 줄까? 아니에요. 남편이 원한 것도 아니고 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 돈도 없으면서 집에만 계시잖아. 저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80까지 산다고 해도 5년밖에 안 남았죠. 이 5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며느리 눈치 보며 살까요? 아들한테 무시당하며 살까요? 손주들한테 무시당하며 살까요?
아니면 제 방식대로 당당하게 살까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재산관리, 장학재단 설립. 여러 가지를 찾아봤죠.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제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어요. 저를 무시한 사람들한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죠. 그게 남편도 원하는 일일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자. 모든 걸 정리하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서는 수진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20억. 그 돈으로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제 존엄성을 되찾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봤어요. 오늘은 달라 보여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리면서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어요. 수진이는 오전 10시에 필라테스를 간다고 했습니다. 준석이는 회사에 출근했고 손주들은 학교에 갔죠. 집이 비는 시간을 노려야 했어요. 어머니, 전화 갔다 올게요. 수진이가 운동복 차림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래, 다녀와라고 대답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옷장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과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신분증도 챙기고 도장도 챙겼죠.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골랐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가능하신가요? 저는 네, 그 시간에 갈게요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남았어요. 저는 은행부터 가기로 했습니다. 통장의 정확한 잔액을 확인하고 싶었죠.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탔어요. 오랜만에 혼자 외출하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바쁘게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4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창구로 가서 통장을 내밀었어요. 잔액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귀빈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귀빈 상담실이라니. 저는 따라 들어갔어요. 조용하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나왔죠. 어르신, 오랜만에 오셨네요. 통장을 20년 동안 안 건드리셨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잔액이 얼마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지점장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8억 3,200만 원입니다. 복리로 이자가 계속 붙어서 늘어났어요. 예상보다 많았어요. 저는 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점장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부동산 매매인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럼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은행을 나와서 부동산 중개소로 갔습니다. 제가 가진 땅의 정확한 시세를 알고 싶었죠.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대치동하고 반포동 땅 시세 좀 알아봐 주실래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줬어요. 직원이 컴퓨터로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르신, 이 땅 언제 사신 거예요? 남편이 40년 전에 샀어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대치동 땅이 현재 시세로 6억 5천, 반포동이 6억입니다. 합쳐서 12억 5천이네요. 제가 어제 계산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던 거죠. 이 땅을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명함을 건넸어요. 저희가 매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강남 땅은 나오기만 하면 바로 팔려요. 저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기 전에 점심을 먹어야 했어요. 근처 국밥집에 들어가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죠.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밥이나 차리세요.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니에요. 후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는 것뿐이었죠. 오후 2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건물 3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들었죠.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20억의 재산이 있다는 것, 가족들이 모른다는 것, 제가 무시당하며 살았다는 것.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결심이 확고하신가요? 저는 네, 확고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토지를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돈으로 작은 주거 공간을 마련하시고 나머지로 재단을 설립하는 거죠. 절차가 복잡하긴 한데 가능합니다.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재단 설립에는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5억 정도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르신 생활비로 쓰시면 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부 재단에 넣고 싶어요. 저는 작은 집 하나면 충분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전부 기부하시겠다는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그게 제 남편이 원한 일이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일이기도 해요. 저를 무시한 사람들한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감동한 듯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토지 매각 절차, 재단 설립 절차, 서류 준비 목록까지 다 정리했죠.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는 저녁 6시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에요. 제 인생을 되찾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저는 그냥 산책 좀 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관심 없다는 듯 그러세요라고만 했죠.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변호사가 준 서류를 확인했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해나가면 됐어요. 조급해할 필요 없었죠? 일주일 후 토지 매각 공고가 나갔습니다. 변호사 말대로 문의가 쏟아졌어요. 강남 땅은 귀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매수자를 골랐습니다. 가격도 좋고 절차도 빠른 사람으로요. 그동안 저는 집에서 평소처럼 지냈어요.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했습니다. 수진이도 준석이도 제가 뭘 하는지 몰랐죠.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모든 게 조용히 진행됐어요. 토지 매각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강남 땅을 원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12억 5천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죠. 은행 예금과 합치니 총 20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신축 빌라였습니다. 방 2개의 거실, 부엌이 딸린 아담한 집이었죠. 가격은 3억 5천만 원. 현금으로 샀습니다. 나머지 17억으로 희망아동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도와줬습니다. 법인 등록, 정관 작성, 이사회 구성까지 다 끝냈죠. 저는 이사장이 됐어요. 75세에 처음으로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겁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3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수진이가 필라테스 가는 시간에 맞췄어요. 이사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 옷가지와 이불, 그리고 남편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죠.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납니다. 20년을 산 집이었죠. 준석이를 키운 집이고 손주들이 태어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는 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해도 되니까요. 방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확인했죠. 빠뜨린 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9시 반쯤 이사 트럭이 도착했어요. 기사님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여기에요라고 말했죠. 기사님 2분이 들어와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수진이가 필라테스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이사 짐을 옮기는 걸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보면 몰라. 이사 가는 거야. 수진이가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죠. 더 이상 여기서 밥 차리고 싶지 않아서. 수진이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제 말의 의미를 알아챈 겁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대로야.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란다. 수진이가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준석이한테 전화를 거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이사 가신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전화를 끊고 수진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일단 앉아서 얘기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수진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 난 결심했어. 기사님들이 짐을 다 옮기고 출발하시죠라고 말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진이가 따라왔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트럭에 올라탔죠. 바로 그때 준석이 차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뛰어왔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넥타이가 삐뚤어진 채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저는 트럭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준석아, 엄마는 이제 갈게. 너희들 잘 살아. 준석이가 트럭 문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못? 너희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 난 그냥 밥이나 차리는 사람이잖니. 그 밥 차리는 사람이 이제 지쳤어. 준석이 얼굴이 굳었어요. 수진이가 한 말을 떠올린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내려오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준석이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사님한테 출발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준석이가 몇 걸음 따라왔지만 곧 멈췄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준석이와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멍한 표정이었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어요. 깨끗한 빌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있었죠.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햇살이 잘 드는 거실, 아담한 부엌, 넓은 침실. 완벽했습니다. 기사님들이 가시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 서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나무들이 보였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10번도 넘게 울렸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오늘은 그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죠. 옷을 옷장에 넣고 이불을 폈습니다. 남편 사진은 거실 선반에 놓았어요. 오후 4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요? 문을 열었더니 준석이와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어떻게 찾아온 걸까요? 아, 이사 트럭 기사한테 물어봤겠죠. 어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준석이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둘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아무것도 없어서 서서 얘기해야 했죠.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준석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말씀 제대로 안 들었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제발이요.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일어나, 준석아. 이미 끝난 일이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그럼 어디서 사실 거예요? 돈은 있으세요? 생활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걱정하는 척이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였죠.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걱정 마. 난 돈 있어. 충분히 있어. 수진이 눈빛이 변했어요. 어머니, 돈이 어디 있으세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둘이 불안한 표정으로 바닥에 앉았습니다. 너희가 몰랐던 게 하나 있어. 너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었어. 준석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산이요? 그래, 강남 땅 2필지하고 예금. 다 합쳐서 20억쯤 됐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숨이 막힌 듯 입을 벌렸어요. 이 20억이요? 준석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 돈 어디 있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었어요. 궁금해? 다 정리했어. 이 집 사고 장학재단 만들었어. 한 푼도 안 남았어. 수진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준석이도 벽에 기대서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장학재단이요? 정말로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다 있어. 재단 설립 허가증, 토지 매각 계약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보고 싶으면 봐.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 놓았습니다. 준석이가 손을 떨며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희망아동 장학재단. 기본 재산 17억 원. 준석이가 서류를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 이금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준석이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수진이가 바닥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이 우리 돈이었잖아요. 준석이가 물려받을 돈이었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우리 돈? 그건 내 남편 아버지가 내 명의로 남긴 거야. 처음부터 내 돈이었어. 준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재단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법인 등록 끝났어. 취소 못해. 그리고 취소할 생각도 없어. 수진이가 저한테 기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재단 말고 우리한테 주세요. 민준이랑 지우 교육비도 필요하고 집도 넓혀야 하고. 결국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우는 거였어요. 저는 수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너희한테 줄 거였으면 진작 줬어.
하지만 난 밥이나 차리는 사람이잖아. 하인한테 왜 재산을 줘야 해? 수진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한 말이 떠오른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정신없어서 그랬어요. 친구들 앞에서 좀 그랬던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변명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진심 아니었다고? 그럼 노인네 냄새 난다던 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라던 건? 그것도 다 진심 아니었어?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준석이가 다시 애원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저도 있잖아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준석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넌 내 엄마가 무시당할 때 뭐 했어? 내 아내 편만 들었잖아. 어머니가 예민하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잖아. 준석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넌 한 번도 내 편이 된 적 없어. 민준이가 할머니 꼰대라고 할 때도 못 들은 척했어. 지우가 할머니 방에서 냄새 난다고 할 때도 그냥 웃었어.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너한테 아들이라는 기대는 진작에 버렸어. 준석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40대 중년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기회는 너희한테 충분히 줬어. 20년 동안 참고 또 참았어. 하지만 너희는 날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수진이가 다른 방법을 찾는 듯 했어요. 그럼 어머니,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손주들도 있는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주들? 할머니 꼰대라던 그 손주들 말하는 거야? 그 애들이 날 뭘로 봤는데 내가 돈을 줘? 준석이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혈육이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피? 존중 없는 관계는 피도 소용없어. 난 차라리 모르는 아이들 도울 거야. 재단 아이들이 너희보다 나한테 훨씬 잘해. 수진이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못했다고? 천만에. 너희는 충분히 잘했어. 나를 투명인간 만드는데 말이야. 준석이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그 재산 누구 보라고 모으신 건데요. 당연히 져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버지는 분명히 말했어. 이건 내 엄마 노후 자금이라고. 너한테 미리 주지 말라고. 그건 어머니 말일 뿐이잖아요. 증거 있어요? 준석이가 따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 내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야. 편지를 준석이한테 건넸습니다. 준석이가 편지를 읽었어요. 금순 씨, 이 재산은 당신 것이오. 아들한테 미리 주지 마시오. 당신이 편하게 사는데 쓰시오. 남편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석이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수진이가 편지를 뺏어서 읽었습니다. 읽고 나더니 편지를 구겼어요. 이게 뭐예요? 아들도 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저는 편지를 도로 빼앗았습니다. 말이 안 돼? 내 남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뭐가 말이 안 돼?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일어섰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도 할 말 있어요.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집도 내줬고 밥도 해드렸잖아요.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을 내줬다고? 그 집 월세 내가 냈어. 매달 50만 원씩 준석이 통장에 넣었잖아. 밥을 해줬다고? 내가 장도 보고 요리도 다 했는데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준석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월세를 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20년 동안 매달 넣었어. 통장 확인해봐. 총 1억 2천만 원 넣었을 거야.
준석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마 수진이가 그 돈을 다른 데 쓴 모양이었어요. 수진아, 그 돈 어디 갔어? 준석이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가 눈을 피했어요. 그건 생활비로 썼지. 준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활비로 1억을 썼다고? 저는 둘의 다툼을 지켜봤어요. 이제 서로 탓하기 시작하겠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공격했어요. 당신은 뭐 했는데?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 때 회사 일만 했잖아. 준석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 벌어온 거잖아. 당신은 집에서 뭐 했는데? 저는 일어섰어요. 이제 그만 가. 너희 부부 싸움 보고 싶지 않아. 준석이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난 끝났어. 너희가 할 말 더 있으면 알아서 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다신 오지 마.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준석이와 수진이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준석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정말이야. 존중 없는 관계는 끝이야. 너희는 밥이나 잘 차려 먹어. 수진이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둘이 비틀거리며 현관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복도에서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문을 닫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을 다 쏟아냈죠. 후련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이 집에 온 후 처음으로 제대로 노을을 본 것 같았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늘 부엌에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천천히 먹었죠. TV를 크게 틀어도 됐어요. 리모컨을 조심스럽게 잡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게 제 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5통이었어요. 전부 준석이었죠. 문자도 수십 개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우리 만나요. 어머니, 미안해요. 저는 문자를 읽지 않고 지웠어요. 준석이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수진이 번호도 차단했죠. 이제 연락할 일이 없었어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사장님, 재단 첫 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이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네, 참석할게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입을 만한 옷이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는 집에만 있었으니까 편한 옷만 입었죠. 이사장이라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백화점에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도 빗고 화장도 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달라질 거예요. 백화점에 도착해서 여성복 매장으로 갔습니다. 점원이 다가왔어요. 어떤 옷 찾으세요? 저는 격식 있는 자리에 입을 옷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점원이 몇 벌을 골라줬죠.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봤어요. 진한 남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회색 바지. 거울을 보니 달라 보였습니다. 당당해 보였어요. 이 옷을 샀습니다. 구두도 새로 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용실에 들렀어요. 머리 좀 해주세요. 깔끔하게요. 미용사가 웃으며 손질 좀 해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 후 거울을 봤어요. 흰머리가 말끔히 염색됐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돈됐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의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죠. 당당한 이사장이었어요. 저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화요일 오전 재단 사무실로 갔어요.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 3명이 일하고 있었죠.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이사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있었고 교육 전문가도 있었죠. 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희망아동 장학재단 첫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어떤 아이들을 도울지, 장학금은 얼마로 할지, 선발 기준은 무엇으로 할지 논의했습니다. 저는 의견을 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특히 조부모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우선으로 해주세요.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사장님. 누군가 말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의견이 존중받는 느낌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재단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희망아동 장학재단 이사장 이금순.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음 주부터 장학생 선발이 시작됐어요. 신청서가 100통도 넘게 들어왔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는 12살 여자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세 남매를 키우는 가정, 조선 가정에서 동생 둘을 돌보는 고등학생.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명을 선발했어요. 1년에 5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죠. 첫 장학금 전달식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조부모님과 함께 왔어요. 20가정이 모였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장학증서를 전달했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손주 대학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 잘 키우세요. 제가 계속 돕겠습니다. 12살 여자아이가 편지를 건넸어요. 할머니 이사장님께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전달식이 끝나고 아이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20명의 아이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니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죠. 어머니, 저예요. 준석이에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번호로 건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준석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랑 이혼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준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네, 어머니 일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헤어졌어요. 수진이는 돈 때문에 저랑 결혼한 거였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준석이가 울먹였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준석아, 용서는 쉽게 하는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내가 진짜 변했는지 지켜볼게. 준석이가 네, 어머니. 제가 증명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재단에 나갔어요. 장학생들을 만나고 멘토링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웃었죠. 진짜 가족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장학생 중 한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이사장님, 제가 떡을 만들어 왔어요. 12살 지수였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떡이라고 했어요. 어머, 고마워요. 저는 떡을 받았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둘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차를 끓여서 함께 마셨습니다. 지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주 키우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 보람 있는 이야기. 이사장님 덕분에 지수가 피아노 학원도 다녀요.
정말 감사해요. 지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수가 착하니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요. 둘이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왔어요.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죠. 제 인생에도 봄이 온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첩을 봤습니다. 장학금 전달식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웃고 있는 아이들, 감사하는 부모들, 행복한 제 얼굴. 이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우 생각이 났어요. 손주들이었죠. 보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진짜 할머니의 소중함을 알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은 재단 봉사 활동 날이었어요. 장학생들과 함께 양로원에 가기로 했죠.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75년을 살았지만 정말 제 인생을 산 건 최근 2달이었어요. 나머지는 남을 위해 산 시간이었죠. 이제는 다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과감히 끊었어요.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네, 확신합니다. 남은 인생, 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 거예요. 재단 아이들, 직원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심으로 반성한 아들과 둬요. 밤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고 있을 거예요. 여보, 잘했죠? 당신이 남긴 재산 의미 있게 썼어요.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당당하게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여러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피가 섞여도 과감히 정리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댓글로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